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최근 IBS가 감시용 CCTV 설치 문제를 무마하려 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보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두 건 다 IBS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12월부터 3월까지 심각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에드윈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주 어디에서든 똑같은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우주의 탄생과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우주의 탄생에 대해 알아봅니다.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늦은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위를 날리는 데는 시원한 물놀이만한 게 없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지난달 IBS가 감시용 CCTV 설치 문제를 무마하려 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두 건 모두 IBS 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CTV 보도 핵심은 실험실에 설치된 CCTV 때문에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기초과학연구원 IBS 감사부가 합의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YTN 보도 이후 IBS 감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했지만 무마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자잘못을 가려 처분할 사안이며 IBS 감사부의 중재 자체가 무마 시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제보자도 사실상 무마 시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장하고 원장하고 감사하고 세 명이 모아가지고 없애기로 했다니까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도건은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던 A씨가 갑자기 다른 사건의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면서 금품 지급 조사가 중단된 게 핵심입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IBS 상임감사가 수리과학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됐다며 A씨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원 관계자도 IBS 상임감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며 수리원은 자체적으로 금품 지급 조사를 중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BS의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정과 전혀 별개인 금품 지급 조사까지 중지됐다는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도 A씨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사건과 금품 지급 사건은 서로 별개라서 금품 지급 조사까지 중지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8월 말까지 감사를 마치고 관계자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세종청사 인근으로 이전을 마치고 세종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유 장관은 세종시대를 맞아 국정 현안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해결하겠다며 출연연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청사 이전 작업은 8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과기정통부 본부와 별도 기구, 파견 직원 등 약 950여 명이 이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대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과천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훨씬 아마 부처의 이 소통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출연연이라든가 여러 타 부처와의 그런 소통이 훨씬 수월하고 또 업무의 생산성도 오르고 여러 가지 속도감 있는 성과로 연결이 되는 아마 시작이 여기서부터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수질 악화로 취소됐습니다. 일본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트라이애슬론 경기 등이 예정된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입니다. 이곳에서 내년 올림픽 테스트를 겸해 어제 열릴 예정이던 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 수영 경기가 수질 악화로 취소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 수치가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합이 정한 기준치의 2배를 넘자 주최 측이 경기를 중단시킨 겁니다. 오다이바 해변공원은 경기장 선정 당시부터 수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던 곳입니다. NHK에 따르면 이틀 전 오다이바 해변공원에서 연습한 여자 선수가 심하게 탁해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3년 전쯤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視界はほぼなかったですね。自分の手ぐらいまでは見えるんですけど、海が綺麗ではない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し、あんまり泳いでいて気持ちがい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ので。 2017년 10월에는 도쿄도와 도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국제 기준에 무려 21배나 되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2020年とかトライアスロン会場だったりとか、あと本当うちもまだ子供小さいんですけど、夏場とか遊ぶのには、口に入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怖いなっていう。 도쿄올림픽이 앞으로 1년이 남았지만 수년의 노력에도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의 수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일본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핵심 부품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WTO의 최종 결정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과 벌인 WTO 분쟁에서 사실상 전승을 거둬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양국이 자동차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간 11%에서 22%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자 일본이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입니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주요 쟁점에 대한 일본의 서류가 미비하다며 제소를 각하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승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기구에 항소했습니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늦어도 9월 10일까지 판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1심 판단이 유지되는 만큼 1심 판정이 확정된다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벌인 무역 분쟁은 6건으로 지금까지 종결된 3건은 사실상 한국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김 수입 커트를 제한한 일본의 조치가 WTO에 제소됐지만 일본이 결국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지난 2006년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27%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건은 한국이 2009년 WTO 최종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WTO 상소기구는 지난 4월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코너 별별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별별 이야기에서는 우주에 관한 다양한 소식이나 천문학, 별자리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이광환 관장과 함께 우주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우주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네. 기다렸던 순간인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우주의 시작인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빅뱅 우주론이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우주론은 그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그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은 우주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예. 네. 이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네. 그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 우주가 크기가 점에서. 0이 되는 예. 순간이 있을 테니까 오. 네, 그 한 점에서부터 폭발하듯이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예. 자, 그게 처음 등장한 것이 1940년대. 네네, 1940년대에 처음 등장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빅뱅이라는 거로 시작을 했다는 것은 뭔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고 예. 네, 그렇다는 건 뭔가 창조라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과학자들은 또 그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더 인기 있었던 것은 오히려 팽창은 계속 하긴 하는데 네. 뭔가 중간에 새로운 별관화가 계속해서 태어난다. 네, 이런 이론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어떤 이론이죠? 그 정상 우주론이라고 정상 우주론이요? 항상 우주가 정상 상태 그대로 네. 있다라는 예.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또 저희가 빅뱅이라는 용어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예. 뭔가 중간에 계속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점에서 갑자기 모든 게 다 생겼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예. 여겨졌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 두 이론이 한 10년 이상 그 경쟁을 계속하다가 1964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면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발견이 되면서 당시 상식이었던 정상 우주론이 깨어지고 네. 빅뱅 우주론이 힘을 싣게 된 네, 거잖아요. 그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네. 어떤 건가요? 우주가 처음,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밀도도 높고 예. 네. 그래서 빛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그 안에 갇혀서 나왔다가도 입자들하고 충돌해서 없어져 버리고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요. 네, 너무 뜨겁기도 하고 예. 입자들이 너무 빽빽하게 많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팽창을 계속하죠. 예. 팽창을 하니까 밀도도 조금씩 떨어지고 온도도 조금씩 내려가고 예. 그러다가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 따로 돌고 있던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우주의 밀도가 갑자기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네, 밀도가 갑자기 낮아졌기 때문에 예. 갑자기 그 빛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이유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밀도가 낮아졌고 그러니까 예. 입자의 개수가 반으로 갑자기 확 줄어든 게 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전자와 원자핵은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예. 네. 네, 빛은 전하를 가진 입자랑은 자꾸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두 개가 결합을 해버리면 중성이 되거든요.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을 만나서요. 하죠. 중성이 됐군요. 네, 그러면 빛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빛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방해하던 물질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죠. 아. 네, 그래서 우주에 쫙 퍼지게 된 겁니다. 빛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군요. 네, 네. 그래서 전 우주에 동시에 빛이 골고루 퍼지게 됐거든요. 네. 예. 그 빛이 지금도 우주 전체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네, 그걸 우주 배경복사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주 배경복사가 처음에는 온도가 되게 높았는데 예. 그때는 예. 한 3,000도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계속 팽창을 하면서 식기 때문에 지금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쭉 내려갔군요. 네네. 그 영하 270도에서 나오는 전파의 형식으로 지금 관측이 됩니다. 전파로 네, 전파 네. 그래서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게 되는데 아, 예. 194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전파 망원경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논쟁이 있었던 거고 아. 네, 1960년대가 되니까 전파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1964년에 아노 펜지어스와 그 로버트 윌슨이 예.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상 그 빅뱅 이론이 그
정상 상태 우주론을 이기고 네. 정식 이론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예. 그 두 분이 19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거든요. 충분히 받으실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빅뱅 이론이 그 정상 상태 우주론을 누르고 정설로 인정받았다라는 예. 걸 인정받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전파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빅뱅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 그 뒤로는 어떻게 팽창해 왔나요? 그 계속 팽창을 예. 하긴 하는데 예. 과학자들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네. 계속 팽창을 할지 아니면은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지를 해서 네. 다시 수축을 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서 궁금하니까 또 이제 과학자들은 궁금한 건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게 관측을 됩니다. 예. 관측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관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과거를요? 과거를 그러면? 관측을 하는 아, 겁니다. 네. 예, 과거를 관측을 해서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도 이럴 네. 것이다. 네, 이걸 예측을 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죠. 예. 그래서 먼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그것도 있는데 궁금해요. 네, 천문학에서 과거를 보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요? 네, 먼 곳을 보면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광년,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1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는 것은 그 별의 1년 전의 모습을 네.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1억 광년 떨어진 곳을 본다? 그러면 1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고 예. 그런 방식으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십억 년 전의 우주의 과거를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군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팽창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느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팽창하게 된 것은 빅뱅 대폭발로 하게 네, 됐는데 빠르게 네. 진행되었으니까요. 빠르게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내부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예. 당기겠죠 이제.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다. 네.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얼마만큼 느려졌는지를 보면 이게 과거에는 되게 빨랐으니까 지금 많이 느려졌으면은 예. 곧 멈추고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 그것도 있겠죠.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조금밖에 느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속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보겠죠. 예, 그래서 과거를 관측을 해서 현재와 비교를 해봤더니 예. 그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팽창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완전 네, 반대의 결과네요. 완전 그러네요. 예측과 반대의 결과가 네. 나왔죠. 예. 그 결과가 1998년에 아직 20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불과 얼마 전에. 과학계에서는 꽤 새로운 소식인데 음. 그 뭔가가 당겨야 되는데 당겨서 네.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발견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빨라지는 이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돌을 위로 던졌는데 예. 밑에서 뭔가가 당기고 있으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돌이 점점 빨라져서 우주 밖으로 나가버렸다. 오. 그러면은 뭔가 물질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밀어내는 예. 뭔가 예.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힘의 이름을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흑 에너지요. 예. 자, 일단 중력 때문에 느려질 줄 알았던 네.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관측해봤더니 계속해서 빨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그게 지금 그 과학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예. 답이 안 네, 나왔군요. 이름은 붙여놨는데 예. 뭔지는 모르고 아. 그래서 사실은 뭐 모르는 에너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암흑 에너지. 쉽게 네. 암흑 에너지라고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랬군요. 이유가 그게 정체가 뭔지를 찾고 있습니다. 어. 그 가속 팽창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또 2011년에 노벨상을 또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만큼 중요한 발견이라는 의미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현재 관측한 결과로 보면 가속 팽창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걸 당길 힘이 이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그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가속이 점점 강해질 거기 때문에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뭐 지구와 달은 왜 멀어지지 않느냐, 뭐 혹은 뭐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 이런 것도 네. 멀어져야 되느냐라고 네. 보는데
팽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로 얘기할 때 예. 팽창을 하는 거고 먼 미래에 네, 계속 진행되는 가까운 거니까요. 곳에서는 중력이 더 강하거든요. 아, 오히려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은하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나중에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주 먼 미래가 되면 가까운 곳의 중력보다 그 우주 팽창이 더 강하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별과 별 사이, 우리 은하 내에서도 네.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예. 지구와 그 태양계에서도 태양과 뭐 행성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고 팽창 영향을 받아서요. 네, 팽창 영향을 받아서 예. 그러면 모든 물질들이 다 우주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저희가 전에-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 전에 태양이 먼저 죽을 거기 때문에 네, 지구가 그 전에 멜멜 네. 마음이 편해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참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참 우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주제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융합기초학부를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융합기초학부는 1학년 때 세부 전공을 결정한 뒤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기존 학위 이수 방식과 달리 학생이 원하는 진로나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공 분야를 구성하고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교과 과정에는 융합기초 교과목 6개, 중점 분야별 전문 교과목군이 8개, 인공지능 등이 포함되며 선택 과목은 물론 개인의 진로 설계 등도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김종득 융합기초학부 설립추진단장은 이를 통해 융합적인 연구 주제를 소화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지식창조형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 참여단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3월 사이에 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의제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철은 심각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입니다.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에다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외국발 미세먼지가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 방향이 캄차카반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오던 바람들이 만주 쪽으로 직접 내려오는 바람대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오염물질의 상태가 먼 거리로 희석되어 오는 게 짧은 거리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농도 상태에서 더욱이 미세먼지가 암 등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시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을 정책 참여단에 설명했습니다. 참여단은 굴뚝공장 등 산업부문과 석탄발전소, 경유자동차 등 세 분야로 나눠 계절 관리제의 감축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이 가능한가 등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빨리 아주 고단위의 정책을 써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바로잡아서 이제 100년 대계를 만들어 기틀을 잡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1일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등 권역별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국민정책참여단 전원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제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통령에게 제안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동영상 촬영 등을 위해 취미용 드론을 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품마다 비행 시간과 정지 비행 성능 등 주요 기능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취미용 드론 13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드론의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꼽히는 최대 비행 시간이 제품에 따라 최장 25.8분에서 최단 5분으로 5.2배 차이가 났습니다.
또 조종기를 조작하지 않을 때 드론이 스스로 고도와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인 정지 비행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5개 제품은 미흡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배터리 충전 시간이 제품에 따라 최대 10배 넘게 차이가 났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9개 제품 가운데 3개가 상대적으로 영상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실외에서 드론을 사용하기에는 위성 항법 장치 GPS가 적용된 제품이 비행고도 제한이나 비행 위치 표시 등의 기능이 있어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여름 휴가 기간인 7, 8월이 전체 사망자의 7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119 시간에는 물놀이 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안전교육 담당 김건희 소방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이 좀 풀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30도가 넘고 그런 날씨가 이어지면서 막바지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참 물놀이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 수칙인데요. 물놀이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차가운 물에서의 물놀이는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물놀이를 하기에 좋은 온도는 25도에서 26도며 준비 운동 후 다리부터 서서히 물에 들어가서 몸을 수온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네. 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수심 변화나 지형 변화가 심한 곳,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 등을 파악하여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히 수심이 낮거나 물속의 지형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다이빙을 하면 손상을 입기 쉬우므로 매우 조심해야 되며 특히 4m 이상인 곳에서만 다이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위급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필요한 구조대원이 있는지 주위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래프팅 등의 수상 레포츠를 즐길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나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레저기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활동 전에는 그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활동하시는 것도 되게 매우 좋은데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물놀이 기본 안전 수칙들 들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매년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으로 어떤 이유들이 꼽히고 있나요? 예, 최근 5년간 물놀이 익사 사고 통계를 보면요. 수영 미숙이 30.9%, 안전부주의가 21.8%, 음주 수영 17%, 높은 파도 13.3%, 튜브 전복 사고 9.7%, 기타 7.3% 순이었습니다. 네, 참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매번 사고가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특히 이제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조팀이 오기 전까지 버티거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존 수영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생존 수영이랑 물에 빠졌을 경우 대비하여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일정 시간 버티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현재 전국 2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전체 수영 교과 10시간 중에 4시간 이상을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배워볼 수영은 누워뜨기입니다. 네. 배영의 기본 자세로 누워서 뜨는 방법인데요. 예.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폐에 공기를 넣어서 부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 저런 방식으로요? 네. 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누워서 턱을 최대한 들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펼칩니다. 네. 그 발을 타듯이 살짝 굴려주면 물에 떠오르게 되며 체력 소모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수영법은 엎드려뜨기입니다. 그 말 그대로 엎드려뜨기인데요. 강아지가 수영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대헤엄이요? 네네. 네. 쉬운 방법인데요. 강아지처럼 팔과 다리는 수면 아래에 두고 고개만 들어서 호흡하는 수영법입니다. 예. 다리가 가라앉으신다면 양쪽 발등으로 물을 누르듯이 눌러주어서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두 팔은 위로 뻗어서 일자처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양 다리를 펼쳐서 대자처럼 한자 대자처럼 뻗는 방법도 있으시니까 네.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누워뜨기나 엎드려뜨기와 같은 그런 생존 수영을 하면서 최대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 속에서 버텨야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물속이 차가울 경우에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떤 수영법이 좋을까요? 양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는 그 새우 등뛰기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런 자세를 취하면 체온을 떨어지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럿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라면 서로 팔짱을 끼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누워 있으면 체온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해서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같이 변을 당하는 사고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에 빠진 환자 발생 즉시 119 신고로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구명 장비가 없을 때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아이스박스, 질소가 포함된 과자 봉지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유용한데요. 이런 생활용품들을 물 위에서 쉽게 뜰 수 있기 때문에 구조자에게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자는 그런 물품들을 받으셔서 가슴으로 안거나 겨드랑이 부분에 끼우시면 안정적인 자세로 호흡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구조대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생활용품만 잘 확인하시더라도 입사 사고에 큰 예방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페트병은 빈 페트병이 당연히 빈 페트병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구조한 이후에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요? 네. 구조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물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나 폐렴, 폐부종 등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꼭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어렵다고 하시면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경과 관찰 시간을 꼭 두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익사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위험군들이 또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평소 허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뇌전증 같은 환자나 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물놀이 사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순환기계 질환자가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수할 경우는 심박출량과 혈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속 낮은 온도와 높은 산소 분압으로 인해 혈관 수축이 느린 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뇌전증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하에 물놀이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순환기계나 신경계 질환 이외에도 음주 또한 입사사고에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사고의 17%를 차지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음주 후에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력이 매우 저하됩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갈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체온이 낮아지지만 술에 취해 금방 알아차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위험군인 분들이나 음주 수영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바닷가에서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그 수온이 상승할수록 해파리 개체수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한반도 주변에는 31가지의 해파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 7종류의 독성 해파리가 분류됩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국소적 증상과 전신적인 중독 증상이 있는데요. 국소적 중독 증상으로는 접촉 부위의 통증이나 홍반, 두드러기가 있으며 전신적인 중독 증상으로는 경도 및 중증도의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고요. 중증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호흡곤란, 심부전, 심정지 등이 있습니다. 일단 해파리에 쏘이면 식염수나 바닷물로 세척하고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닷물로요? 네, 꼭 바닷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생수로 쏘인 부위를 세척하시는 건데요. 생수는 바닷물하고 농도가 달라서 통증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성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상처를 직접 문지른다거나 식초나 알코올로 중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동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파리는 벌처럼 촉수를 남기기 때문에 촉수를 제거할 때에는 장갑을 끼고 꼭 착용하시고요. 핀셋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젓가락 등으로 직접 제거할 수 있으며 촉수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는 가지고 계신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활용하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촉수와 쏘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카드를 45도 기울인 다음에 살살 긁어서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수고요. 어린아이가 혼자서 물놀이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수영 실력을 너무 과신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고요. 물이 너무 차갑거나 물로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다면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수영 금지 구역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주위의 수상 안전 요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합니다. 이 외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술을 마신 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생존 수영이 의무화되는데요. 이 생존 수영 정말 어른들도 꼭 몸에 익혀두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됐으며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상식이지만 과거 대다수의 천문학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우주가 영원 불변한 존재라고 믿었는데요. 네, 허블에 이어 르메르트가 우주의 팽창과 관련한 가설을 발표하자 한 천문학자가 그럼 우주에 빅뱅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을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빅뱅 이론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팽창 우주론이 위대한 지식혁명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들의 이름을 따서 허블 르메르트의 법칙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발견이 더욱 대단한 것은 자신의 이론에 확신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